지금 그 한국 사주 명리학회 회장도 예. 하고 계시고요. 그 우리가 명리학 그러면 네.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사주팔자, 그건 네 팔자다 하는 예. 게 그냥 전반적으로 명리학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주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주 명리학. 사주팔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사주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더 피플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네. 여기 보면 운을 끌어당기는 나와 타인의 해석. 요건 이제 출판사에서 지은 거 같고. 예,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 40년간 20만 명의 운명을 바꾼 네. 사주명리학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뭐 큰 틀에서는 결정이 돼 있고, 네.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예. 그러면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뭐 실제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면서 예. 만났던, 제가 술집 웨이터도 하고 대학 다니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 사주에 바람둥이들이 여자가 많았어요. 남자들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죠. 근데 한참 상담하고 나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바람둥이가 되고 제비족이 된다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의미가 없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맞추는 재미는 있어도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사주를 만났는데 그 사주들 안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여자가 많았어요.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또 하나는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여자 팬들을 연예인들. 몰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서태지라든지 뭐 이렇게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네. 뭐 이병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주에도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똑같은 여자가 많은 사주여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돼 있죠.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은 건 결정돼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건데 네.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역마살. 네. 역마살.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 예,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면 뭐 당신 아들 역마살이 있어서 뭐 객사할 거야, 뭐 장돌뱅이가 될 거야, 뭐 이러는데 네네네. 진짜 뭐 잘못하면 저 장돌뱅이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잘 활용하면 외교관, 스튜어디스, 비행사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역마살이 많은 걸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다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지 단점이 존재하고 어떤 사주는 장점만 존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그 특징을 잘 살리면 크게 성공하는 것이요. 잘못 발휘하면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죠. 혹시 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이제 뭐 운명을 이른바 바꿨다고 하는 사람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케이스. 글쎄 먼저 예를 들어서 배우 김명민 같은 경우도 그 이순신 네, 불멸의 이순신의 주인공이었던 예. 그 불멸의 이순신 찍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무명이었었고 애기 이름을 지러와가지고 이제 뉴질랜드 쪽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 이게 잘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그런데 김명민 사주의 도화가 아주 쫙 깔렸어요. 도화가 뭐예요? 도화라는 게 이제 인기살이거든요. 인기살. 그래서 이제 철학관 점집에 가면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이 있으면 뭐 주색 잡기에 빠진다. 뭐 음란하다 이렇게 하는 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광대가 됐거나 기생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근데 현대적으로 보면 연예인. BTS나 뉴진스나 인기스타. 그렇죠. 인기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화살이네요. 예. 근데 아직도 철학관 점집은 도화살은 무조건 음란하다, 주색 잡기에 빠진다, 뭐 바람 피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참자. 그래서 이제 이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불멸의 이순신 주인공이 되고 지금은 뭐 넘볼 수 없는 유명한 배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나아갈 거냐. 네, 그렇죠. 뭐 철학관 점집에 가면은 뭐 살이 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겁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적 써야죠. 부적 써야 돈 되죠. 주고. 이제 네. 예를 들어 도화살이 있으면 이제 뭐 주색 잡기에 10만 원짜리. 빠지니까 이 뭐 부적 써야 돼. 역마살이 있으니까 뭐 객사할 수 있으니까 뭐 부적 써야 돼. 이러는데 살은 뭐 부적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점을 잘 살리면 오히려 BTS가 될 수도 있고 뉴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병헌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생년 월일 시 예. 그러니까 요거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이거는 그럼 일종의 빅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연도,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 네. 거고, 팔자는 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을사년이면 을하고 사 두 글자가 있는 거죠. 네. 월에도 두 글자가 있고 일에도 두 글자가 있고 시에도 두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두 글자씩 있으니까 8글자여서 사주 팔자인데 사주 팔자 안에는 뭐 목화, 토, 금수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많은지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은 사람은 어떻고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비슷한 사주팔자는 비슷한 성향, 운명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이거? 성격이나 성향이나 특징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면 운명도 뭐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혹시 그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은 잘 알아도 우리 엄마가 저 몇 시에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네. 뭐 진통이 오래돼갖고 그게 밤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신대요라고 해서 태어난 시간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해석도 완전 달라집니까? 뭐 60 넘으신 분들은 거의 시간을 모른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연월 일만 가지고서 한 70% 이상 차지하고요. 연월 일이 시가 한 20-30% 정도 차지하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분석할 수 있고요. 성격이나 이런 게 연월 1에서 한 70% 정도 나타나니까 예. 뭐 70%의 성격이면 웬만하면 다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시간을 몰라도 예, 그 대신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의 8글자에 남편이 없는데 시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부인이 없는데 시에서 부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썼던 표현인데 그건 네 팔자다. 이런 이야기 옛날 어르신들도 네.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뭔가 고정돼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이제 철학관 점집도 그렇고 뭐 이게 사주에 100%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딱 결정 지어지는 건데 네. 사실은 국가 운명도 있고 사회 운명도 있고 뭐 그러죠. 네. 조선시대 때 도화가 태어났으면 또는 조선시대 때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았으면 기생이 되거나 뭐 바람둥이가 되거나 뭐 광대가 되거나 천민이었었죠. 광대나 기생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광대들이 기생들이 오히려 음악과 춤과 노래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가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다. 또 시대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런데 농구가 한참 인기 있고 농구를 즐겁게 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나 국가가 뭔가를 잘 만들어주면 사주팔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흔히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도 얼추 비슷한 뭐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뭐 의사였다. 그때 의사는 사실은 중인 정도나 그렇죠. 천민 정도였을 텐데 지금의 의사는 뭐 완전 1등급 사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대가 어쨌든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앞에서도 이게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예. 태어난 시간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뭐 5분 그렇죠, 간격? 그렇죠. 예. 그러면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다르거든요. 쌍둥이 형은 또 이름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면 또 어쨌든 이름에서 나오는 성격이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먼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사주팔자는 닮았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 뭐 번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쌍둥이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한 친구가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의사가 됐고 정신과 의사가 됐고 예. 언니는 무당이 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을 치유하고 무당도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고 정신과 의사도 치유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비슷한 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가 그 생연월일시. 예. 이거를 다 조합을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만 8,400까지가 나오죠. 이게 그렇죠. 맞나요?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70만 명 정도 되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누군가와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또 운이 달라 반대로 가서 뭐 한 50명의 남자다, 50명의 여자는 이제 같은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운명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의 운명이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사회의 운명이라든지 또 부모의 운명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한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도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도화가 있는데 어떤 부모는 그 친구를 잘 무용가로 잘 키울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뭐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는 그 끼를 못 이렇게 발휘시켜 가지고 조금 뭐 제대로 못 키우면은 오히려 이제 집을 가출해 가지고 그 끼를 뭐 술집에서 발휘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일종의 환경적인 게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성별, 이름, 부모, 국가, 사회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국가나 사회나 부모가 공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매우 중요하죠. 누구나 다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시기별로는 어떻게 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왜 특히 아마 이쯤이면 신년 운세들 많이 보실 텐데. 예, 그렇죠. 올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이제 신년 운세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무슨 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예. 거는 그 뭐 들어오는 때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원래 이제 사주팔자, 사주명리학에는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고 연운이라는 게 있고 뭐 월운이라는 게 있고 일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운은 10년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운이 들어와서 좋아라는 건 없고 누구나 다 대운은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평생 대운이 있는 거죠. 다만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사주에 화가 한 8글자 중에서 7개인데 또 대운에서 또 화가 들어와.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거든. 그때는 뭔가 욕심도 과해지고 뭔가 확장하고 싶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은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 조심해야 될 대운이냐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운이냐를 분석하는 거지 대운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는 없다. 근데 대운이라고 해서 저는 뭐 큰 대자 이렇게 해서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대운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대운은 이제 10년 그러니까 긴 거라는 거지 사실은 좋을 때자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의 대운. 대운이라고 다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다들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길게 10년을 흘러가는 거여서 대운이지 좋다 그래서 대운은 아니다. 누구나 대운은 있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쁜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뭐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지 대운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이렇게 운이 연운, 월운, 일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대운이라는 게 있고 대운은 10년씩 흘러가는 거고 일운 그거는 이제 왜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일운 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오늘의 운세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뭐 거의 한국에 있는 신문들은 거의 다 오늘의 운세를 내죠. 저도 뭐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예, 중앙일보 이제 오늘의 운세도 한 6년 내다가 지금 서울신문 이제 논설위원으로 아하. 서울신문 이제 운세를 쓰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냥 그거 띠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셔야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하루하루의 운세를 뭐 사주에 맞추거나 오늘의 운세로 맞추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뭐 1년치를 좀 미리 받아볼 수 없느냐. 돈은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잘 맞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책 한 권 나오겠는데 이렇게. 그러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그냥 너무 하루하루에 저당 잡히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막 예측하려고는 하지 말고. 예. 하루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크게 뭐 1년 운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대운 10년 운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될까 뭐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점괘가 아니라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 쪽집게처럼 맞춘다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이 똑같은데 그럼 50명이 다 똑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죠. 뭐 우리 대표님 같은 사주가 똑같이 50명인데 50명이 똑같은 그러면 이 사회에 와서 있어야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죠. 또 하나 그 사주에 따라서 직업 운도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그렇죠. 직업 안 맞는 직업이 이게 또 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사주에는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있고 예. 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육친이라는 게 있는데 육친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제 오행만 가지고도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인데 목은 좀 약간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 기질도 있고 배려적 기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필 같은 경우나 김남길 같은 배우 같은 경우가 목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목 기질이 아주 강하니까 나름대로 뭐 이 기부도 많이 하고 김남길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 또 뭐 해외에다가 돕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죠. 화 같은 경우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이고 화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 여름에 태어나고 뭐 낮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가 많고 또 뭐 여름에 안 태어나서도 또 사주에 8글자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여름생이고 그다음에 추성훈이나 김병만 같은 경우도 김병만하고 추성훈은 연월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월일이 똑같으니까 추성훈은 유도와 격투기를 하는 거고 예. 김병만은 똑같이 웃기는 거여도 몸으로 하는 웃기는 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열정과 모험과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또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역마살도 많으면서 토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되게 잘하니까 외교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사람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원리원칙적, 계획적이고 구조화적인 게 있어요. 아주 이과적이죠. 어떻게 보면 MBTI로 보면 STJ 쪽이 많아요. STJ 완전 STJ 쪽으로 예. 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고 아주 완벽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개그맨이더라도 잘못한 걸 귀신같이 잡아내는 비판적 개그를 해요. 그래서 이경규, 박명수 네. 이 사람들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주를 아세요? 예. 그러니까 박명수는 애기 이름을 제가 져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럭 개그, 그러니까 비판 개그를 하는 것이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점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그 개그 스타일도 사주랑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예를 들어서 강호동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럭버럭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활동적이고 싹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개그를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겨울생이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과적 직업에 꽤 많은 편이죠. 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IT나 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생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적이기도 하고 반짝반짝하죠 아이디어가. 다만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하는 편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수가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많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신동엽 같은 경우가 사주에 수가 많은데 신동엽 같은 경우는 MC를 보더라도 뛰어댕기는 MC를 절대 안 봐요. 무조건 앉아서 하거나 스튜디오. 그냥 딱 서가지고 하는 MC를 보죠. 근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맞으니까 싹 뛰어댕기면서 하는 MC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행별 똑같은 MC를 보더라도 오행별 성격에 따라서 다른 MC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그것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게 사실은 사주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 만약에 거고요. 신동엽이 뭐 앉아서 하는 걸 안 하고 강호동처럼 몸개그를 한다라면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개그를 했으면 지금처럼 인기를 못 누렸을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한테 너 그냥 책상 앞에서 연구해라 그랬으면 그 정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 손흥민은 화가 많으니까 싹 뛰어댕기는 걸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뛰어댕기는 거를 잘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예. 손흥민한테 너는 뭐 사주가 그런 무슨 사주를 믿어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나 해 그랬으면 지금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도 잘 분석을 해야 되지만 사주도 같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혹시 그럼 교수님한테 예. 연예인이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뭐 웬만한 연예인들은 제가 애기 이름을 거의 다 줬어요. 이병헌, 신동엽, 최수종, 김명민, 유재석, 그다음에 야구 선수 이승엽, 배영수, 그다음에 축구 정조국, 정성용, 다 나오네. 김원희 유도, 김미연 골프, 네네네네. 이렇게 웬만한 친구들은 요새 붐, 슬리피 이런 친구들 얘기도 제가 김동현 격투기 이런 친구들 얘기를 제가 다 줬으니까 웬만한 연예인들은 제가 애기 이름을 거의 다 줬다고 봐야 되겠죠. 또 궁금한 게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거철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정치인은 막 선산도 옮기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죠. 일단 정치인들 신경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공무원처럼 이렇게 딱 월급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런 걸 덜 믿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될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내가 거기에 줄 서야 된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될 상인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그 사람 줄 서기를 미리 빨리 가서 줄 서야 되니까 예.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오는 분들도 꽤 있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써주시면 안 됩니까? 누군지? 다음은 누군지? 농담입니다. 진짜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의 운명인데 근데 그거를 점 보듯이 앞으로 누가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주팔자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있으면 사주라는 게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나왔다, 세 명이 나왔다 하면 세 명의 사주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잘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풍수가라든지 사주명리학자라든지 관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누구 대통령을 상담해줬어 이게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 이런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진 대통령을 만드는 걸 자랑해야지 광해군 같은 대통령 만든다든지 연산군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대통령만 쪽지게처럼 맞췄으니까 자랑해야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의사가 예를 들어서 잘 치료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네. 봐야 한다라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그 궁합도 사실은 사주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아, 두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사주가 잘 맞는지. 예, 일단 지금까지 궁합은 저 대체적으로 철학관 점집에 가면 궁합이 좋아서 결혼하면 돼라거나 네. 궁합이 나쁘니까 뭐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야. 어. 대체적으로 부인을 잡아먹을 팔자야라는 이야기는 하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거의 남자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야. 뭐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결혼해야 돼, 결혼하지 말아야 돼로 이제 딱 결정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궁합은 없다. 아하.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해해서 서로 맞춰가게 하는 게 궁합이지 결혼해, 결혼하지 마로 얘기하는 궁합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서로 간에 당신의 장점은 뭐고 그냥 남자 당신의 장점은 뭐고 당신의 단점은 뭐고 여자 당신의 장점은 뭐고 당신의 단점은 뭐고 이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면은 다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좋을 때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딱 준비해놔. 뭐 식당도 준비하고 뭐 영화관도 준비하고 탁탁 준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아요 이게. 이 남자는 그쵸. 나한테 고민할 거리를 한 번도 안 해주고 무조건 딱딱딱 준비해 주니까 이 남자를 믿고 가면은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네. 결혼해서도 한 번도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고 지 먹고 싶은 것만 물어봐. 지 맘대로 산다. 지 맘대로 해. 이런단 말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네. 연애 기간 때하고 결혼했을 때는 똑같은 남편인데도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당신 남편은 지금은 주도적이지만 결혼해서도 똑같이 주도적일 것이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게 궁합이지. 결혼해 결혼하지 마로 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다. 그래서 궁합이 예를 들어 7년 사귀었는데 궁합 나쁘다고 헤어지게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또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예, 가서 이제 그렇죠, 어디서 그렇죠. 뭘 보고 오시기 때문에 예, 부모들 또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보러 오면 다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보러 오면 좋다고 하고 뭐 그러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죠. 저도 결혼할 때 약간 그랬거든요. 예. 어디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 프로들이라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잘 예. 살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극이다. 예. 두 사람이 진짜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래서 성격이 안 맞든 사주가 안 맞든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거다. 전생에 원수 아니었느냐 막 이런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그런 경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서로 그런 사람하고 탁 이혼해야 둘 다 이혼해야 되는 사람은 네. 그런 이성을 만나면 확 끌려요. 또 끌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사랑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한때는 불꽃 튀었는데. 그렇죠. 나는 때려 죽여도 이 남자는 이야. 싫어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막상 헤어지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그러니까 닮은 사주. 그러니까 진짜 서로 헤어져야 되는 사주는 꼭 또 헤어질 만한 사람을 만나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아니 그건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서 이렇게 막 하트 뿅뿅 나오다가 예. 서로가 사랑에 불꽃이 튀다가 그 불꽃이 그냥 불이 붙어서 서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남자와 만났어. 근데 결혼해서도 그냥 그게 별로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남자한테 끌려가면 돼. 네. 그런데 연애 기간 때는 싹 주도적인 남자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기적이야. 그러면 이제 못 견뎌하는 또 여자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물어보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혼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게 연애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때는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모습의 내 남자고, 기분이 안 좋거나 또 그럴 때는 또 다른 남자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잘 살까 노력을 해야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 궁합이 안 맞아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혼할 때도 이제 숙련 기간 같은 게 있어요. 법에서. 4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결혼 전에 그런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공부. 우리는 결혼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그쵸. 이혼할 때쯤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10년 싸웠는데 그게 4주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서로 간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내 남자는 누구고 내 부인은 누구고 또 시댁은 뭐고 친정은 뭐고 서로 정말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해하는 과정, 이해하는 공부. 그게 이제 궁합인 거죠. 사실은. 궁합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기사 거의 30년 가까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가정인데 그렇죠? 그러죠. 그것도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도 싸우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안 싸운다는 건 이상한 거고 싸울 수 있는데 덜 싸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저한테 사주 공부하러 오는 분들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니까 네네네. 20대에서부터 70, 80대까지 이제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까지는 내 남편을 잘 이해 못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은혜 받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 싸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소리 지르나?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타고난 기질이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 공부를 누구한테 가서 본다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어요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는 우리 남편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눈이 저 남편이 왜 나를 덜 사랑해서 저런가가 아니라 저 남편은 저게 최선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이 저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교수님 되게 좀 주례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라.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더 피플 책을 보니까 예, 되게 이제 예. 다양한 걸 실으셨어요. 근데 저는 사주팔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여기에 성명학, MBTI, 애니어그램, 또 빅5 성격 검사 이런 것도 예. 다 같이 넣으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주명리학 안에도 성격이나 기질이나 직업적성이나 직무 역량 같은 게 아주 자세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성명학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관상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격, 기질, 직업적성 그러면 다 서양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도 서양에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원래 이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타난 게 관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아프가니스탄의 관상이었었는데 서양의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관상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해, 직업적성을 분석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해가지고 9가지의 달란트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분류한 게 애니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 상담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MBTI도 지금 우리는 MBTI가 서양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칼융이 내향형, 외향형 이거를 구분한 게 주역 공부를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주역에는 음과 양이 있어요.
또 사상이 있어요. 8개가 있어요. 여기서 칼융이 주역 공부에서 외향형, 내향형, 또 내향형 안에 외향형도 있고 외향형 안에 내향형이 있다. 뭐 이게 아니마니무스라는 건데 아, 네. 그런 것들을 칼융이 동양의 주역 공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체계화시켜서 다시 동양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양 거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거였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사주명리학이나 사주팔자나 성명학은 쪽집게처럼 맞추는 걸로만 좀 지금까지는 됐다라면 성격이나 좀 직업적성을 한번 분석해서 체계화시키자.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 MBTI 가지고 나는 I야, 너는 E야, 너는 P야, 너는 J야, 뭐 너는 T야, F야라고 계속하는 것에 모든 게 휩쓸려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 나는 목이야, 나는 화야, 나는 금이야, 나는 수야 이렇게 오행으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격과 직업적성을 동서양을 다 합쳐서 한번 분석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리학의 일종일 수 있을 테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비롯해서 MBTI는 본인 것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되게 잘 아는데 네. 결국은 이제 관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네,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동양 거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주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사주명리학자가 지금까지는 다 뭐 5년 안에 큰 돈 벌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 나는 누구인지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소심하고 누구한테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대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주 본다라고 하면 뭘 자꾸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예 접근 방식부터 틀린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언제쯤 큰 돈 벌까요? 뭐 노력도 안 하는데 언젠가 큰 돈 벌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교수님한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언제쯤 대운이 들어올까요?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사업가적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업가적 기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도 특히 약간 아이디어나 창의나 또는 약간 이과적 성향을 같이 결합된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게 IT 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크게 벌 수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좀 발휘하면 더 뭐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충분히 사업가적 기준이 충분히 제 있죠. 사주를 좀 알려드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예. 또 한번 다른 거랑 같이 여쭤보겠고요. 김동환 교수님이 관상, 손금, 뭐 성명학 다 거의 다 섭렵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모든 걸 강의를 해야지 이제 뭐 될 수 있어서 뭐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사주랑 관상이랑 손금이랑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줍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사주가 이러면 관상도 그렇게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상이 약간 각이 있는 네모형, 뭐 역삼각형, 약간 직선형들은 원리 원칙적 기질이 좀 있어요. 얼굴이 좀 각진 사람들. 얼굴들은 그러면 MBTI로 보면 STJ 쪽이 강해요. 예. 좀 약간 곡선형의 얼굴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그래서 완전 원형의 얼굴이다. 이런 사람들은 둥글둥글하죠, 성향이. 그래서 곡선형이니까 그래서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지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원형 큰 얼굴 원형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거기다 특히 이제 큰 원형 얼굴에 50대 아줌마는 더 시끄럽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NFP 쪽이에요.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주랑 관상은 닮을 수밖에 없다. 네. 혹시 그 성형 수술을 하면 관상도 변하고 이게 운명도 변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관상은 뭐 성형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관상이 아주 안 좋은 관상이라고 하면 성형 수술을 하면 좋은데 이제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흉터가 남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든 뭐 안에서 찢더라도 네. 큰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유명한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성형 수술하고 나서 예. 단 한 50년 정도는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가 됐거나 배우가 됐다라면 관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칼을 댔으니까 일단 10년은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형 수술 안 하는 게 좋고 뭐 아예 그냥 진짜 균형이 안 잡혀 있거나 뭐 좀 관상이 좀 아주 안 좋다 뭐 그러면 뭐 5년 10년 정도 고생하더라도 평생을 좋을 수 있으니까 해도 괜찮은데 좋은 관상은 가능하면 성형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은 관상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렇죠. 근데,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좀 나쁜 관상? 좀 예, 약간 뭔가 인생이 일도 잘- 잘 안 풀리고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를 복호로 만들어 주세요. 부자 귀로 만드세요. 막 부처님 귀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관상 하나로 다 해결되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예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관상을 뭐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복이 좋아지니까. 예 네. 그렇죠. 코를 뭐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보기에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럼 보기에 좋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호감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면 인덕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충분히 있겠죠. 예전에 그 손금 성형도 있다고 막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생명선을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방식이 됩니까? 통합니까? 근데 이제 뭐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꽤 신뢰성이 좀 있는데 손금은 그 정도까지 그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거 손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뭐 팔이 달려나간 사람은 손금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그럼 어떨 거냐 그렇게 하면 또 할 얘기가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그냥 손금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관상이나 예를 들어서 사주나 뭐 성명이나 이런 거는 뭐 진짜 한번 분석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통섭한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정확도의 레벨로 따지자면 사주명리 그 사주팔자, 네. 성명학, 관상, 뭐 손금 다 같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일단은 뭐 사주가 가장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다만 저 사주는 큰 틀에는 결정됐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금이 많은 거, 수가 많은 거 이건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성격이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소심한 성격으로 타고난 친구들도 있죠. 그 경우 성명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격을 한 40% 이상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면 그러니까 사주는 바꿀 수 없는데 이름은 잘 지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 개척으로 본다라면 디테일성이나 더 정확도는 사주가 훨씬 더 정확성이 있고 디테일한데 변화로 본다라면 성명학이 또 변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운명을 그런 면에서는 성명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강호동 씨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너무 이름이랑 사람이 정말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름은 태어난 다음에 지었을 텐데 네. 그걸 따라가는 것도 있나? 그러니까 좀 성명학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름도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성격 거의 한 40% 영향 일단 미친다고. 이름이 이제 뭐 운명을 좌우한다 뭐 그런 또 성명학이 있어요. 성명학이 하도 많아서 뭐 거의 100가지 넘는 성명학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이름 하나로 뭐 이혼한다, 뭐 부모를 일찍 죽게 한다, 뭐 이러는데 이런 거 다 뭐가 죽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 운명학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 내 이름 때문에 배우자가 죽는다 그러면 배우자 사주는 뭐고 배우자 사주는 80까지 살으라고 나왔는데 예. 부인 때문에 50살에 죽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사주팔자는 안 맞는 거잖아.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아하. 그런 일은 너무 이제 극단으로 네. 해석을 하는 건 좀 금물. 그러죠. 그런 거는 왜 누구 때문에 죽는다는 없다. 그러면 자기 사주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느냐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좀 장사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장사가 네, 되죠. 장사는 왜냐하면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그냥 팍팍 찔러줄 때 그렇죠, 위협.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러면 굿이나 부적하라 그러면 그렇죠. 뭐 1,000만 원짜리 어떤 경우는 1억짜리도 있으니까 1억짜리 굿하고 1억짜리 굿 있으면 그걸로 그냥 먹고 살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걸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름은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바꾸면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면 뭐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운명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의 그 네. 성격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 안 좋은 이름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좋은 이름이 될 수도 뭐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사주에 맞는 이름이어야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나쁠 수가 충분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라고 해서 뭐 김영삼 이름 쓰면 다 대통령 되고 90살까지 사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은 이름이어도 누구한테 어울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그 사주를 넣어서 사주도 같이 그렇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우는 것도 있고 그런 성명학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은 이제 연도에 어떤 발음이 되느냐 기역으로 발음되느냐 니은 디귿 티귿 리을로 발음되느냐 이응 히읗으로 발음되느냐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한국 이름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고 부르면 스미스로 발음되면은 어떤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음에서 나타나는 성격도 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야, 그래요. 그 발음 그러니까 그거를 한 평생 계속 그 이름으로 그 발음으로 본인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성격이 형성되는 것도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예.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5살부터 엄마를 불러서 50까지 계속 엄마로 부르면 엄마가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에서는 성격이 나오는 건데 엄마라는 발음에서 성격이 나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더 엄마가 그냥 엄마로서의 물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도 직업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5년생이나 65년생이나 75년생 같은 경우는 엄마로 불러지면 카리스마가 많이 생기죠.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이름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발음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만들 수도 있다. 네. 예전에 그 유퀴즈에 박격포라는 분 나오셨잖아요. 예. 결국 그분이 군인이 됐다고. 그렇죠. 물론 성함은 박격포인데 공군 장교가 되셨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제가 전문가로 나가서 이제 했었던 건데 네네네. 한 분은 차차였고 한 분은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차운이었어요. 차운. 차차와 차운. 외자. 차시성에. 그런데 한 분은 포크레인 기사, 한 분은 택시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 그 할아버지가 그 차차와 차운을 지으신 할아버지께서 차유리로 또 손녀 딸을 지려고 그랬는데 그건 반대해서 이제 안 되는데. 유리라는 이름은 참 예쁜데 예. 성이랑 붙으니까 그렇죠, 차유리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거에 자꾸 이제 목매어서 그걸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어릴 적에 그래서 친구 이름 황 씨는 다 황소였고 염 씨는 다 염소고 별명이. 이게 또 성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 담은 최고, 대왕, 황제, 우수, 우성 막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뜻풀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맞아 떨어져야 되고 성격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최고라고 이름을 진다고 뭐 다 최고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김영삼 같은 경우도 헤엄칠 영자에 석삼이에요. 3번 헤엄친다. 뭐 뜻풀이를 보면은 뭐 3번만 헤엄치니까 뭐 4번째는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도 하고 89세까지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뜻풀이하고 뭐 운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혹시 교수님이 지금까지 보신 이름 중에 예. 이 이름이 최고다. 혹은 사주랑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시너지가 정말 잘 나더라.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주는 겨울생이고 수가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약간 소심한 기운이 있는데 그러면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소심한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서 이제 대중이라는 이름이 배짱이나 추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머리도 좋은데 리더십까지 일단 결합하면서 암기력도 엄청 좋았고 5시간 동안 연설할 수 있던 걸 그런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름의 덕을 많이 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름을 김대중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대중이라는 이름이 리더십, 배짱,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는 이름이었던 거지.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맞는 이름이 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뜻풀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네. 사주랑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순 우리말 이름은 어떻습니까? 순우리말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제 발음 성명학이 있으니까 이제 한자로 하는 성명학은 안 맞지만 네네네. 발음 성명학은 맞는데 다만 평범 속에서 좋은 이름이어야지 독특한 이름 속에서 이 튀는 이름에서 좋은 이름은 약간 좀 이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독특한 이름들, 뭐 초롱초롱 빛나리 이런 이름들은 그냥 평범한 이름 속에서 너무 튀는 이름들은 네. 삶이 또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평범한 이름. 그러니까 한국은 두자 이름이니까 두자 이름 중에서 좀 평범한 이름 중에서 성명학적으로 좀 좋은 게 가장 좋은 거다. 너무 튀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80년 전후에 이제 한글 이름 붐이 엄청 네네네.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보람이, 샛별이, 초롱이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거의 다 줬는데 그 친구들이 80년대 전후생들이 한 고등학교 되면서 개명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오. 고등학교 돼가지고 초롱이 그러니까 보람이 뭐 힘찬이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이 힘찬이라는 게 30대서도 힘찬이 초롱이 보람이 이러면은 또 웃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칠순잔치 할 때 힘찬. 그러죠. 그러니까 손주가 나왔는지 알고 왜 돌잔치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한갑잔치 하는데 초롱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네요. 예, 그래서 평범 속에 빛나는 이름이 가장 좋은 거지. 혼자만 튀는 이름들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예. 길게 지면 이제 장수한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뭐 옛날에 뭐 개그 소재로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건데 예, 그렇죠. 뭔가 이름과 관련된 속설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뭐 이름 하나로 인생이 다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뭐 성격은 분명히 나타난다. 뭐 이름을 잘 져야지 뭐 부인을 잘 만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건 의미 없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도 자식이 2명, 3명 중에서 뭐 1명은 잘 되고 1명은 안 되고 그러는 거지. 모든 자식이 잘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자식 사주인 거지. 엄마 아버지하고 뭐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자면 뭐 자식은 잘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오히려. 아이 사주를 탓하고 아이 이름을 탓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뭐 잘 지으면 좋죠. 당연히 잘 지으면. 예를 들어서 왕들도 옛날에는 뭐 그 3달 동안 이름을 짓는 기간을 두고 이름을 졌으니까 뭐 그렇게 평생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지으면 좋은데 이름 하나로 뭐 인생을 다 바꾼다. 그러면 뭐 저도 제 이름 바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저는 그 이건희처럼 부자 되는 이름에다가 100살까지 사는 이름에다가 뭐 제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그냥 살지. 그래서 굿하고 부족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은 무료로 하고 자기 거 해라. 그래서 자기 거 굿하고 부족해가지고 삼성만큼 큰 돈 가지게 해라라고 뭐 한 일주일량 작두해서 뛰면은 뭐 부자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김동완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근데 옛날에 이게 그런 것도 있었죠. 무슨 촌스러운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 그리고 그래. 딸 이름에 자자를 넣으면 그 다음에 아들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속설은 많았었는데 뭐 이거는 다 어떻게 뭐 확인되고 이제 그런 건 이거는 아니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양반들 자식들은 좀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또 먼저 임산부도 거의 앉아만 있으니까 사실 운동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름을 그 양반들 이름은 돌림자 잘 해가지고 뭐 종호 뭐 이렇게 이름 평범하게 잘 졌는데 일찍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 아이들은 마당새, 뭐 돌새 이렇게 줬는데 개똥이 이 엄마들은 뭐 임신했을 때 엄청 일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운동하고. 아이들도 쉽게 낳고 아이들도 또 떼어놓으니까 막 떼어놓으니까 오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양반들은 오래 못 살고 쌍놈들이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황희정승 같은 경우는 도야지예요. 이름이 실제 이름이. 예? 예, 황희정승이 원래 이제 자나 호나 이런 게 많은 거지. 왜냐하면 오래 살으라고. 근데 실제 집에서 지어준 성명은 도야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막 지면 오래 산다고 생각했던 게 양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생을 있다 보니까 임신해서 아기 낳을 때 아기 낳다가 죽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해서. 예,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또 태어나도 아이가 또 허약하게 태어나고 아이 또 양반 아이들은 절대 뛰어놀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별로 안 한 거니까 체력도 튼튼하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찍 단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죠. 야, 근데 하인들 애들은 뛰어놀고 어릴 적부터 그러죠,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튼튼하니까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 야, 그런 또 뒷이야기가 있네요. 또 하나가 그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외자였지 않습니까? 네. 세종대왕도 이도 뭐 네. 외자로. 그렇죠. 이산, 뭐 이도. 그죠. 뭐 왜냐하면 옛날에는 피할 휘자라고 휘한다 그래서 공자나 유명한 성인들,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조상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절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자로 하면 건너뛸 글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이제 한자만 특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함부로 왕 이름을 부르면 불러도 안 되고 써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함부로. 그다음에 조상 이름,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특히 이제 왕들은 한자짜리들을 쓰게 돼 있었죠. 아하. 또 이게 백성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백성들하고 또 이름 겹치지 않게. 예, 그렇죠. 왜 그 성명,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철학관 가서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차주도 넣어서 부족한 것도 좀 성명으로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고. 근데 혹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흔히들 하는 실수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름 교회 돈 주고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름 잘못 졌다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태종 이전까지는 서운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한 관직에 한 30명 정도 과거 시험을 봐서 뽑아서 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후에는 관상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뭐 관상을 보는 그 관상감은 아니고 이제 직책 이름이 관상감인데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까지는 뭐 정삼품, 종삼품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차관까지 올라가고 총괄 책임자는 영의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직이 있었으니까 이제 학문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는데 지금은 뭐 국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달 공부해도 되고 뭐 책만 보고서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너무 많아요. 이 선생님의 자기는 이게 최고다라면서 주장하는 이론, 저 선생님 또 주장하는 이론.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름을 잘 줘도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또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내가 짓는 게 최고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국가 자격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뭔가 체계화돼서 통계화돼 가지고 좀 뭔가 규격화되고 좀 뭔가 인정받는 학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사람들은 본인의 운명을 더 좋은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도 좀 바꾸고 왜 법원에서도 2005년부터인가 개명 이제 더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개명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개명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이름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제 어른이 돼서 아기 때 엄마 아버지가 져준 건데 자기 선택 없이 그걸 평생 가지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서 이제 누구나 이제 개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네. 개명하면은 이제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죠. 그런데 다만 이것도 이제 뭐 60이나 70대서 개명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성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뭐 불러서 뭐 1, 2년 부른다고 바뀌어지는 일은 쉽지는 않으니까 젊어서 바꿀수록 훨씬 더 개명의 효과가 클 것이고 제일 좋은 거는 뭐 태어나서 잘 짓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어떤 외부의 운이 더 막 잘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불리는 예. 것 때문에 나의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운명을 달리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향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지금 저 사주명리학이나 뭐 관상이나 성명학이 다 이제 이 운명학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노력 없이 언젠간 큰 돈 벌어 뭐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이런 시스템이었다라면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또 그러면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되죠. 뭐 예를 들어 어차피 김동완이가 어차피 평생 50억을 벌게 돼 있고 85세까지 살게 돼 있으면 저는 여기 안 오죠. 그냥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어도 어차피 그거런데 못하러 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해야지 뭔가 그게 되는 거지. 운명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년에 죽는다. 어차피 100% 내년에 죽는다고 나오면 부적한다고 내년에 죽을 게 산다. 그러면 또 그 운명 안 맞는 거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내년에 죽는다라면 못하러 일해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놀다 죽거나 뭐 은행 털고 죽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지만 내가 그 틀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처럼 정말 도화가 있으면 도화를 잘 발휘해야 되는 거고 역마가 있으면 역마를 잘 발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야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명을 한 친구한테는 그 바꾼 이름을 좀 많이 불러줘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바꿔서 부르면 제가 아는 친구도 외대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 친구인데 뭐 젊었을 때 한 30대 전후 때 한 왔는데 20대 후반 뭐 이렇게 뭐 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개명해주고 러시아과를 나왔는데 러시아 제가 유학을 갔다 와라.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진짜 공부 그때 지금 저 50대 중반이니까 한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가서 러시아 변호사를 따왔어요. 네네. 국제 변호사를. 네.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확 뭐 교류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뭐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대학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불리기도 하는. 예. 그래서 그 전의 이름은 좀 소심하고 될까 안 될까만 계속 걱정하는 타입이었다면 이름을 바꿔주고서는 배짱도 생기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생겨서 여자친구인데도 배짱 있게 러시아를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약간 지금은 거의 러시아 쪽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계속 이제 운명을 바꾸는 거 이제 성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계속 자라나도 정말 이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주에도 뭔가 성격이 보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이드나 뭐 서양 심리학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아이 성격이 형성된다. 이게 거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젖을 제대로 못 얻어먹은 친구들은 뭐 담배에 빠지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뭐 이런다는 식의 그런데 같은 부모를 타고나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프로이드의 그런 뭐 심리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타고난 사주가 부모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기본 성향이 존재한다. 그 성향대로 충분히. 그래서 저희도 저도 이제 8남매에 제가 막내인데 형제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쵸. 다 다르죠.
그거는 똑같은 부모인데 왜 성격이 다르냐? 타고난 사주팔자와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살면서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군인 출신의 엄격한 아버지한테 자란 아이가 그러면 늘 조심해야 되고 내성적으로 되는데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래의 성향으로 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고 좀 자유로워지면 독립하면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나 부모나 뭐 이런 거에 영향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 더피플 책에서도 쓰셨습니다만 MBTI도 변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성격도 변하듯이 예. 성향도 바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도 어느 경우는 선생님으로 불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이름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대표님 부르게 되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는 조건들이 꽤 어떻게 불러지느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불리는 호칭에 따라서. 호칭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만년과장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거랑 누가 막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랑 그렇죠. 뭐 권력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엄마 부르는 거하고 선생님 부르는 거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약간 너무 소심한데 나 이런 성격 좀 고치고 싶어. 아니면 어떤 분 나 너무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거 좀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사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뭐 한 40%의 성격을 형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많이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 어느 곳에서는 뭐 숟갈에다 새기면 된다 뭐 이러는데 불러줘야 되는 거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여서 많이 불러줄 수만 있다라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거의 그의 이름을 잘 불러주면 꽃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김동환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좀 사주라든지 본인의 운명을 좀 어떤 식으로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사실은 뭐 요새 하여간 뭐 시국에 뭐 점쟁이, 뭐 무속,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하여간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학문이고 무당 무속과 이 사주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사주명리학자들이나 뭐 철학관을 아시는 분들이나 무속인들도 뭔가 분석하고 통계를 내려고 해야지 나만 뭔가 특별히 뭐가 있는 것처럼 나는 쪽집게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굿이나 부적으로 뭐 남의 운명을 자꾸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먼저 자기 운명 먼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좀 통계화 시키는 연습부터 먼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더피플이라는 책에서도 통계화 시키려고 MBTI과 사주명리학은 어떤 닮은 꼴이 있을까, 애니어그램하고 성명학은 어떤 닮은 꼴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야지 오히려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학문이 되고 또 사주명리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김동환 교수님 통해서 사주명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